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2과목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과목은 이제 수압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수압의 1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쭉 이어지는 기본 문제를 풀고 또 출제 예상 문제도 풀겠습니다. 근데 이제 출제 예상 문제는 항상 우리 요령에 따라서 별 3개를 중심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보면요. 1번 문제가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오는 이자율 수압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는데 수압 전체를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이자율 수압이 물론 가장 중요한 수압이긴 한데 다른 수압도 좀 알아야죠. 그래서 수압은 이자율 수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외환 수압이라는 게 있죠. 외환 수압, FX 수압이라고 약자로 보통 씁니다. 그래서 외환 수압은 Foreign Exchange 수압이라고 외환 수압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통화 수압이 있죠. CRS라고 보통 그럽니다. 뭐 CRS 말고도 다른 형태로도 불러주긴 하지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CRS죠. 자, 일단 IRS하고 CRS를 많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시험에 물어볼 때는 자, IRS는 뭐냐면 동종통화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통화 교환을 할 때 통화는 동종통화다. 똑같은 통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CRS라고 해서 이제 통화 수압은 이종 통화의 교환을 보통 거래로 하는 것이 요게 이제 CRS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IRS는 이자 교환을 한다는 거죠. 이자 교환을 해요. 이자 교환은 하고 원금 교환은 해야 안 해요. 원금은 교환하지 않습니다. 원금 교환 안 합니다. 그런데 통화 수압은 이자 교환도 하고 이자도 교환하고 원금도 교환합니다. 원금도 교환한다.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RS는 되게 이자율 수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장기 수압이죠. 장기 수압. 이것도 장기입니다. 단기 수압은 이 외환 수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자, 이자율 수압은 원금의 교환 없이 라고 돼 있어요. 원금 교환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종통화의 이자 지급만을 교환하는 것이다. 맞았죠? 두 번째, 통화 수압은 동종통화의 원금과 이자 지급 모두 교환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이종통화입니다. 그래서 통화 수압은 이종통화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3번, 수압은 상대적 비교 우위에 있는 이점을 활용한 차입비용 절감 및 금리에 따른 환위험 해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차입비용 절감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보통 이자율 수압이고 여기에다가 환위험까지 해지를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통화 수압이 되겠죠. 자, 다음에요. 4번. 수압의 기원은 상호대출, 우리가 parallel loa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호 직접대출, back-to-back loan이라고 그러죠. 요곳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압의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아래쪽에 핵심 포인트에서는 꼭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볼 때. 그러면 거기서 핵심 포인트 해설을 보시면 외환수압이라는 게 나오죠. 외환수압을 보시면 현물환과 선물환을 동시에 체결하는 거래인데 현물환 매입하고 선물환 매도하는 거는 해당 통화를 차입하는 걸 의미한다. 요거 이제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외환수압이라고 하는 거는 한 쌍의 거래예요. 여기다 쓰지 않고 여기다 쓸게요. 자, 보통 여기 주체 기업이 이제 A가 있다. 그러면 먼저 예로 들어온 게 현물환 매입하고 먼저 달러 현물환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선물환이 나중에 나가는 계약을 치겠다. 이걸 쌍으로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거래를 했다. 그러면 이런 수압을 뭐라고 그러냐. 먼저 현물환이 들어오고 나중에 선물환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먼저 들어왔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먼저 들어올 땐 buy 그 다음에 나중에 나가니까 buy and sell 수압이라고 그래요. 물론 buy and sell 수압은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 buy and sell against one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알아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사실상 어떤 거래냐면 A가 대차 거래로 봤을 때는 자, 달러가 들어오면 반드시 뭐가 나가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 원화가 나가는 거죠. 원화가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달러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원화를 받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쌍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달러를 기준으로 표현하니까 달러가 들어왔다 나중에 나간다 이렇게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반대편에 다른 통화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달러가 들어왔다 나중에 나간다는 얘기는 달러가 모자라서 먼저 달러 통화를 이건 뭐냐면 달러를 차입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대출하는 것과 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그 뜻입니다. 요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한번 요 시점에서 보세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달러가 들어왔죠. 달러는 차입한 거고 원하는 대출한 거죠.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갚는 겁니다.
청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현물환 매입하고 선물환 매도한다는 거는 해당 통화를 차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통화는 여기서 달러죠. 기준되는 게 달러니까. 그 다음에 이걸 뭐 똑같이 또 쓴다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달러가 먼저 현물환으로 나가고 나중에 들어오는 계약을 맺었다. 쌍으로 맺었다. 자, 이게 선물환입니다. 이렇게 맺었다면 먼저 달러가 나가고 나중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대차 거래로 봤을 때는 달러를 대출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원화는 차입하는 거래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통화를 대출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고요. 이걸 보통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먼저 달러가 나갔다가, 그러니까 sell, 달러를 팔고 나중에 다시 사들이는 거다. sell and buy swap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핵심 포인트 해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시험에 낼 수 있고 우리 이제 예상 문제나 출제 문제 뭐 이런 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알아놓으시고요. 그 아래 통화 수합에서의 현금 흐름이 있죠. 초기 교환, 이표, 이자 교환, 만기 교환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있다는 것도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릅니다. 자, 1번 상호 직접 대출 백투백 론이에요. 에서 은행의 역할은 시장 조성자다. 아니에요. 시장에서 만약에 이런 상호 직접 대출이나 아니면 패럴론 같은 그런 상호 대출 같은 거는 그건 은행이 개입한다 하더라도 이건 중개자 역할만 하는 거지 시장 조성자 역할을 안 해요. 시장 조성자는 은행이 딜러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딜러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은행이 직접 수합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수합 거래 상대방이 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초창기에 수합의 기원이 되는 평행대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패럴론, 즉 상호대출이나 백투백론, 상호 직접 대출은 은행의 역할이 그냥 중개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패럴론 계약은 두 개의 대출 계약이 통합된 형태로 실행되는 것이어서 한쪽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과 채무 상계가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상호대출이라고 하는 건 평행대출이잖아요. A의 본사, B의 본사가 있는데 서로 다른 나라에 있다. 그러면 B 지점에 A 본사가 대출해주고 그 다음에 A 지점에 B 본사가 이렇게 대출해 주는 거죠. 서로 계약을 맺어서. 그런데 만약에 B 지점이 돈을 안 갚았다 그러면 나도 안 갚을래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채무 상계가 안 된다는 게 단점이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원화 변동금리 계산에는 365분의 액추얼 데이트, 달러 변동금리 계산에는 365분의 액추얼 데이트가 사용된다. 이것도 거꾸로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의 경우에는 달러 거래할 때 이자 계산은요. 달러는 희한하게 360분의 액추얼 데이트, 잔존기간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요거는 달러입니다. 달러고요. 그 다음 원화나 기타 통화는 거의 예외 없이 365분의 액추얼 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타 통화예요. 원화 포함해서. 그래서 요걸 뒤바꿔 놨어요. 지금. 그러면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틀렸어요. 3번 틀렸고요. 4번 금리 수합 거래는 유로채 시장에서 장기금리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발행 채권의 구조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금리 수합이 나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4번이 맞습니다. 이건 역사적 연원 같은 거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해설에서 통화 수합의 원초적 형태로 상호대출, 패럴론과 상호 직접 대출인 백투백 론을 좀 구분해서 잘 읽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도 물론 보셔야 되지만요. 자, 그 다음에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제 수합 관련 용어입니다. 가끔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용어죠. 자, 첫 번째 3번 보겠습니다. 수합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 고릅니다. 첫 번째 롱 수합이란 말이 나오죠.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수합. 땡, 틀렸죠.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수합이 롱 수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흐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롱 수합이 바로 페이어 수합입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수합이에요. 그럼 반대로 숏 수합하면 뭐겠어요? 이건 리시버 수합이다.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리시버 수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롱 수합은 고정금리 지급 수합, 숏 수합은
고정금리 수취 수합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나요? 고정금리 지급 변동금리 수취 수합. 그 다음에 고정금리 수취 변동금리 지급 수합.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고정금리를 지급한다. 그럼 페이어 수합이고 롱 수합이고 고정금리를 수취한다. 받는다. 그러면 리시버 수합, 숏 수합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페이어 수합은요.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수합이라고 돼 있는데 보세요. 페이어 수합 이거잖아요. 변동금리를 받는 거죠.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급하는 거는 고정금리죠. 그리고 변동금리는 받습니다. 수취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스왑 레이트 하면 스왑금리죠. 스왑금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스왑 레이트 좋아요. 레이트 이렇게 쓰고요. 레이트는 뭐냐? 스왑 가격이 하고 같죠? 스왑 가격이에요. 스왑 레이트가.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건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고. 자, 고정금리가 우리가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교환되잖아요. 이때 이 고정금리가 바로 스왑 레이트고 이것이 스왑 가격이고 바로 고정금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왑 이자율 스왑에서는 고정금리가 항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왑 레이트 하면 스왑 계약에 사용되는 고정금리예요. 변동금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effective date는 스왑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 아니고 효력 발생일이죠. 스왑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보통 T+2입니다. 그래서 스왑 계약을 체결하는 날은 트레이드 데이트라고 그래요. 트레이드 데이트. 그 다음에 이틀 정도 지나서 이게 effective date라고 해서 스왑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고 자, 그 다음에 이자를 교환하는 날을 payment date라고 그러는 거예요. payment date. 그리고 금리를 변동할 때 변동금리를 변동시키는 기준 되는 날을 reset date라고 그래요. reset date. 근데 어쨌든 이런 용어를 알아놓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3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핵심 포인트 해설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스왑 포지션 꼭 알아야죠. 롱 스왑, 페이어 스왑, 숏 스왑, 리시버 스왑.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명목 원금이라는 게 있다. 이자율 수합에서는 원금이 교환되는 게 아니라 계약서상에 찍히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금을 명목 원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놓고요. 변동금리는 보통 달러 수합에서는 보통 6개월짜리 리보를 쓰고 원화 수합에서는 3개월짜리 CD금리를 쓴다더라. 이자 계산은 달러화의 경우에 360분의 액츄얼 데이트고 원화나 파운드, 엔화 뭐 해가지고 다른 기타 통화는 대개 365분의 액츄얼 데이트다. 뭐 그런 것들 체크를 해놔야죠. 자, 그 다음에 고정금리의 경우에 스왑 가격이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 스왑 가격이고 스왑 레이트고 뭐 IRS 금리 이렇게도 얘기해요. 사실 요 스왑 레이트니 스왑 가격이니 고정금리니 또는 이자율 스왑 IRS 뭐 금리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 해설에서 핵심 되는 건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제가 꼭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번 변동금리 이자 계산에 사용되는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날. 그거 변화할 때 그 날짜를 선택하는 날. 자, 요 날짜가 뭐냐면 리셋 데이트예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 용어니까 여러분들 가볍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죠. 자, 날짜 표현 있죠. 스왑거래에 사용되는 날짜 표현 가끔가다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이건 난이도가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핵심 포인트 해설이 있으니까 핵심 포인트 해설에서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중 스왑 시장의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릅니다. 자, 1번 숏 스왑 포지션은 고정금리를 수취하고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포지션이다. 자, 숏 스왑 했죠? 숏 스왑은 이게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리시버 스왑이죠? 리시버 스왑은 고정금리를 수취하고 받고 변동금리 지급하는 스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고정금리는 받아요. 수취하고 변동금리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번 페이어 스왑은 변동금리 수취하고 고정금리는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어죠. 맞죠? 3번 자체 포지션의 관리를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인 거래와 중개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시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직접. 참여하는 기관은 뭘까? 웨어하우스 뱅크가 아닙니다. 요건 웨어하우스 뱅크라고 안 하고
유저라고 합니다. 최종 이용자입니다. 최종 이용자가 수압을 최종 이용하는 자가 이렇게 실제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유저, 최종 이용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이론적으로 변동금리 지급기간은 수압의 고정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지급기간을 뭐 3개월로 한다, 6개월로 한다고 해서 고정금리가 달라지는 거는 아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알아놓으시고요. 자, 지금 핵심 포인트 해설에서 지금 분류가 있고 주요 용어가 있죠. 특히 주요 용어는 잘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서 수압시장의 참여자가 웨어스뱅크가 있고 중기기관, 그다음 유저, 최종 이용자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꼭 정리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보죠. 이자율 수압에 대한 설명으로 잘 못된 것 고릅니다. 1번 두 거래 상대방이 일정 기간 동안 동일 통화에 대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계약. 이게 이자율 수압이죠. 맞죠? 두 번째, 변동금리는 수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변동하여 결정되는 금리로 이를 수압 금리 이렇게 얘기한다. 땡, 틀렸죠? 자, 보세요. 수압 레이트, 수압 금리죠? 수압 가격, 이게 고정금리잖아요. 고정금리가 수압 금리예요. 수압 금리라고 얘기할 때 이 수압 금리는 변동금리가 아닙니다. 고정금리라는 사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이자율 수압에서 원금은 단순히 이자를 계산하는 데만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금을 명목 원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금 자체를 교환하진 않아요. 자, 보세요. 수압에서 우리가 원금을 교환한다. 여기다 쓰죠. 자, 원금을 교환하고 실제로 자본 조달 효과가 있는 수압. 원금을 교환함으로써 실제로는 자본 조달 또는 대차 관계가 성립하는 대출과 차입이라고 하는 실제 거래가 일어나면 한마디로 그냥 원금을 교환한다. 쉽게 말해서 원금을 교환하는 수압을 우리는 그런 건 자본 조달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걸 펀디드 수압이라고 그래요. 펀디드 수압, 펀디드 수압 이렇게 얘기합니다. 펀딩을 한다는 거예요. 펀딩을 할 수 있는 수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펀디드 수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자, 원금을 교환하지 않는 수압은 실질은 자본 조달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unfunded 수압이라고 그래요. unfunded 수압이라고. 여기 나왔을 때 이런 용어도 좀 알아놓으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우리가 지금 2번을 봤어요. 그러니까 3번을 봤어요. 그러니까 명목 원금이라고 하는 이유가 실제로 계약서에는 찍히는데 실제로 원금이 교환되진 않아요. 그래서 3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자율 수압의 고정금리 이자와 변동금리 이자의 교환은 일반적으로 차익결제 방법을 따릅니다. 맞죠? 4번도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차익결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명목 원금, 지금 명목 원금은 실제로 교환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미널 어카운트라고 해서 명목 원금이 있다. 명목 원금을 100억으로 했다. 100억으로 계약서에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A하고 B가 이자율 수압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0억을 실제로 교환하진 않아요. 계약서에다만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A는 얘한테 뭐냐면 A가 이제 페이어 수압을 한 거예요. B하고. 그래서 얘가 5%를 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얘는 리보를 주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시점에 리보가 자, 이자 교환하는 시점에 1년에 한 번씩만 교환한다고 합시다. 1년에 한 번씩 교환하는데 이때 리보가 6%였다. 그러면 자, A는 B한테 얼마를 줘야 돼요? 100억에 5%니까 5억 줘야 되죠. 그 다음에 B는 A한테 얼마 줘야 돼요? 100억에 6% 줘야 되죠. 리보 금리가 6%가 됐으니까 6억 줘야 돼요. 그런데 5억 받고 6억 준다. B 입장에서 보면 5억 받고 6억 준다. 이거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5억은 받은 걸로 하고 까고 1억만 그냥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1억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 없이 한쪽으로 1억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결제를 뭐라고 그런다? 차액결제 또는 현금결제라고 한다. 차액결제가 다 이런 식이에요. 차액결제가 다 이런 식으로 순수하게 주고받을 거에서 주고받을 거, 줄 거 받을 거를 까고 순수하게 줄 것만 이렇게 정산하는 거. 요걸 차액만 결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청산결제라고도 하고요. 또는 현금결제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차액결제 방법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상기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 수압의 거래에 이게 손익구조가 지금 아래 핵심 포인트 해설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되는데 이자율 수합의 손익구조는 채권과 비교한 게 있고 FRA라는 거 비교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채권과 비교한 걸 보시면 먼저 페이어 수합만 한번 보시자고요. 그 표에서 보세요. 고정금리 지급 이자율 수합 보세요. 페이어 수합이요. 자, 페이어 수합은 A 입장에서 보세요. 페이어 수합을 A가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는 거니까. 자, 고정금리를 이렇게 주는 거니까 페이어 수합은 고정금리를 주고 변동금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어 수합의 경우에 한번 보세요. 페이어 수합은 두 가지예요.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이익일까 손실일까? 페이어 수합은 금리가 올라가면 받는 금리가 변동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주는 건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익이 발생하고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고정금리로 5% 주는 거는 똑같은데 변동금리 받는 게 벌써 금리가 떨어져서 적은 걸 받으니까 손실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이어 수합 보세요. 금리, 시장금리 상승 시 플러스 이익이죠. 시장금리 하락 시 뭐예요?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게 채권 투자하는 거하고 채권 투자의 손익과 어떻게 다른가 또는 같은가 이걸 보면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같은 거는 채권 발행 시예요. 보세요. 채권 발행은 채권은 아무 말도 없으면 고정금리로 발행하는 거거든요. 고정금리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채권을 발행했다고 했을 때는 자, 발행은 고정금리로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정금리로 발행했는데 금리가 올랐어. 그러면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나는 일정한 고정금리로 돈을 주는 거잖아요. 채권을 발행했다는 건 돈을 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발생하고 금리가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니까 페이어 수합의 손익구조가 같은 거는 채권 투자의 경우에 채권 발행 시예요. 채권 매입 시가 아니에요. 채권 투자 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FRA와 비교했을 때도 똑같이 우리가 페이어 수합을 한번 해보자고요. 페이어 수합의 경우에 페이어 수합을 할 때 자, 반복 안 하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익이고 금리가 떨어지면 손실이죠. 근데 페이어 수합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손익이 나타나는 FRA 거래는 뭐냐? FRA라는 거는 마치 금리를 상품처럼 취급해서 사고 파는 게 FRA예요. 그런데 FRA를 매수한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FRA를 매수하는 사람은 대개 변동금리로 돈을 차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금리가 오르면 위험하니까 FRA를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FRA를 매수할 때 만약에 이 사람이 100억의 계약 금액은 100억으로 찍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5%의 FRA를 매수했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5%까지는 상관없는데 자, 이건 FRA라는 거는 금리를 상품처럼 사고 파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5% 넘어가서 어느 시점에 가서 금리가 6%가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6%에서 5%의 차이만큼을 매수자가 받는 겁니다. 이 FRA라는 거는 내가 6% 금리가 됐다 하더라도 5%로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 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일정한 금리로 계약 금리로 매수하는 게 FRA 매수거든요. 그러면 6%가 됐다. 그러면 6%를 5%에 사는 거니까 빼면 1% 번 거예요. 그런데 그 1%에 명목 계약 금액이 100억이니까 곱하기 100억을 하면 FRA 매수자는 1억을 버는 겁니다. 1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FRA의 경우에는 매입을 해야, 매수를 했을 때 금리가 오르면 이익이고 금리가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FRA 매수하고 요 페이어 수합하고 같게 나오잖아요. 손익구조가. 그러니까 페이어 수합도 금리가 오르면 이익, 금리가 떨어지면 손실인데 얘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고정금리 지급 이자율 수합인 페이어 수합과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은 거는 FRA 매입이죠. 그죠? 그 다음에 리시버 수합은 FRA 매도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이자율 수합에서 변동금리와 교환되는 고정금리로 오른 것. 자, 이거 뭐야? 이거 지웠는데. 자, 고정금리는 수합 가격이라고도 하고 수합 레이트 또는 수합 금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IRS 금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다 썼잖아요. IRS 금리라고. 예?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다른 거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어요. CRS 금리가 어떻게 답이 돼요? 지금 이거 이자율 수합인데. 지금 이 문제는 이자율 수합이잖아요. 근데 왜 CRS가 나와요? 이건 통화 수합인데. 그 다음에 리보 금리는 변동금리죠. 그 다음에 콜 금리는 이건 수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수합 거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콜 금리는 그냥 엉뚱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핵심 포인트 해설에 이자율 수합의 활용이라는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요는 됐지만 부채하고 자산의 현금 흐름을 수합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표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봅니다. 고객 A가 롱스왑 포지션을 취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금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지금부터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스왑 딜러 또는 스왑 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스왑 뱅크라고도 그러죠. 뭐 딜러라고 해도 되고 스왑 뱅크라고 해도 됩니다. 스왑 뱅크는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스왑 뱅크가 자기가 계약 막 거래 상대방이 돼주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뭐 스왑 거래도 해요. 이때 고객은 두 종류의 고객이 있을 텐데, A라는 고객은 만약에 얘가 이제 그 변동금리로 돈을 차입했어. 뭐 리보 플러스 2% 이렇게 변동금리로 차입했다. 그러면 얘는 금리가 올라갈까 봐 걱정되는 거야. 금리가 올라갈까 봐 걱정되니까 이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수합을 하느냐면, 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고정금리를 주고 변동금리를 받는, 리보를 받는 그런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이런 수합을 롱 수합 또는 이걸 페이어 수합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고정금리를 주니까. 자, 그 다음에 B라는 고객은 이럴 수도 있어요. B라는 고객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어. 고정금리로 차입을 했단 말이에요. 고정금리로.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고정금리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변동금리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고정금리를 받아. 이번에는 고정금리를 받고 변동금리를 이렇게 주는 수합을 할 수도 있어요. 리보 같은 걸. 자, 그러면 이 스왑 딜 뱅크는 양쪽으로 고정금리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데, 이때 이 고정금리를 고시합니다. 나는 리보를 당신들한테 팔면서 고정금리 이만큼 받겠다. 나는 당신들한테 리보를 받으면서 사면서 고정금리 이만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고시하게 되는데, 이 스왑 가격 고시는 양방향으로 해요. 그래서 되게 양방향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트레저리, 그러니까 미국 재무성 채권의 수익률에다가 플러스 여기다가 매도율. 그러니까 매도율이라는 거는 요 리보를 상품으로 봐서 스왑 은행 입장에서는 이 리보를 파는 걸로 봐요. 그래서 리보를 팔고 받는 고정금리가 매도율이에요. 매도율을 해서 매도율을 이렇게 매도율. 요거는 이제 오퍼레이트라고 그래요. 오퍼레이트 하고 그다음에 매입률. 요건 매입률이에요. 여기가 적용되는 게 매도율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가 매입률이에요. 그래서 스왑 뱅크는 이렇게 리보를 사면서 지불하는 돈은 매입하는 거죠. 리보를 상품으로 보니까. 그래서 매입률을 비드레이트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고시합니다. 자, 그래서 매도율은 언제나 매입률보다 높죠. 그래서 스왑 가격 고시할 때 항상 T 플러스 몇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매도율이야. 이게 매도율이고, 매도율이 더 높아요. 매입률보다. 여기 비드레이트 매입률보다 이게 높다고. 그래서 찾을 때 항상 찾아야 돼. 이 문제 잘 보세요. 잘 보시면 고객 A가 롱 스왑 포지션을 취한다 그랬죠.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거 똑같잖아요. 고객 A가 롱 스왑 포지션을 취한다. 즉 고정금리 지급한다. 그러면 스왑뱅크 입장에서는 이게 매도율이에요. A한테 적용되는 건 매도율이야. 왜냐하면 스왑뱅크는 A한테 고정금리 받고 리보를 팔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적용되는 건 매도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퍼 스프레드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때 스왑 금리가 어떻게, 스왑 가격 또는 스왑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스왑 가격은 미 재무채권 수익률에다가 오퍼 비드 스프레드를 더하는 거거든요. 이때 자, 스왑 가격에서 자, 오퍼 스프레드는, 오퍼 가격은 오퍼레이트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매도율은 어떻게 결정되냐? 스왑 가격 두 가지가 있어. 매입률, 매입 스프레드. 요거 두 개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미국 재무성 채권의 비드 스프레드에다가 플러스 오퍼 스프레드를 더하는 거예요. 이거 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수업할 때. 매입률은, 요때 매입률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미 재무성 채권의 오퍼레이트에다가 플러스 비드 스프레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율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율은 미국 재무성 채권의 비드율, 그러니까 이거 매입률에다가 오퍼 스프레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 문제를 보시면
자, 미 재무부 채권의 비드 수익률 찾아야 돼. 비드 수익률은 몇이에요? 여기 4.0이죠. 4.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퍼 스프레드를 찾아야 돼. 오퍼 스프레드는 T 플러스 이렇게 나올 때 오퍼 스프레드는 앞에 있는 게 요게 매도율이라고 했잖아요. 요게 오퍼 스프레드. 그래서 오퍼 스프레드가 T 플러스 35를 붙여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35를 붙이니까 35 베이시스 포인트는 0.35잖아요. 퍼센트로 따질 때 0.35% 아니야. 얘가 4.0%고. 그래서 이걸 더하면 4.3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이 문제도 이게 문제가 뭐 자주 엄청 빈도 높게 나온다기보다는 이거 나왔을 때 확 당황해요. 근데 사실 암기만 해도 되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를 살펴봤고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고객에게 롱스왑 포지션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이자율 스왑 고시가격 중에서 어떤 은행과의 스왑 거래가 가장 불리한가?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근데 이런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지금 똑같은 요령입니다. A가 롱스왑 하겠대요. 그러면 적용되는 건 스왑 딜러가 고시하는 고시율 중에 스왑 가격 중에 오퍼레이트를 찾아야 돼요. 오퍼레이트가 적용되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를 주는 거니까 가장 유리한 건 오퍼레이트, 여러 은행의 오퍼레이트 중에 가장 낮은 게 제일 유리해요. 근데 이 문제는 가장 불리하다 그랬죠. 불리한 게 뭐냐 하는 거는 뭐예요? 오퍼레이트 중에 가장 높은 게 불리한 거지. 많이 줘야 되니까. 고정금리를 많이 주는 게 고객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오퍼레이트 중에 가장 싼 것이 A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비싼 게 높은 게 가장 불리한 거예요. 다시 정리해 봅니다. 자, 지금 만약에 이 스왑뱅크가 이렇게 T 플러스 오퍼 비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시를 한단 말이에요. 가격을 고시하는데 여기 지금 고객 A 입장에서는 고정금리 주는 입장이니까 이 스왑뱅크가 고시한 거 중에 자 리보를 팔고 받아들이는 고정금리인 오퍼레이트가 이 A 입장에서는 요거만 봐야 돼요. 요 오퍼레이트를. 근데 오퍼레이트를 쭉 봐야 되는데 그 A는 고정금리를 지급해야 되니까 오퍼레이트 중에 가장 낮은 것이 가장 유리한 거예요. A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B 입장에서 보세요. B 입장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B 입장은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리시버 스왑을 한다. 숏 스왑을 한다. 그러면 고정금리 받는 거잖아요. 받는 입장이니까 고정금리 받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게 유리한 거야. 높은 게. 그래서 여기 고객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거는 요 비드레이트 중에 가장 높은 것이 가장 유리한 겁니다. 요게 B 입장이고 요게 A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가장 유리한 걸 찾는 것이 아니고 가장 불리한 걸 찾는 거니까 낮은 게 아니라 가장 높은 게 가장 불리한 거죠. 그래서 자, 양쪽으로 이거 우리가 T 플러스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절대금리로 고시한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요령은. 앞에 있는 게 매도율이고 뒤에 있는 게 매입률이니까 앞에 있는 매도율 중에서 가장 높은 게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거는 5.43이에요. 4번이 답입니다. 4번. 자, 그래서 9번 문제 4번 답이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스왑 스프레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스왑 스프레드는 미국 재무 수익률과 스왑 금리의 차이만큼이 스왑 스프레드 맞죠? 두 번째 스왑 비드레이트와 오퍼레이트 차이를 비드 오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이런 건 용어 정리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3번 장래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는 차입자의 금리 고정화 수요가 증가하여 그렇죠.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고정금리로 바꾸려고 그러죠. 그래서 스왑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금리를 자꾸 받으려고 그러니까 고정금리 받으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스왑뱅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고정금리를 낮추죠. 그래서 주는 거는 낮추고 받는 건 높이고 그래서 스왑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4번 유로 시장에 대한 신용 위험이 증가할수록 스왑 스프레드는 작아진다. 아니에요. 우리가 스왑 스프레드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재무부 채권 수익률하고 위험 채권, 그러니까 일반 채권하고의 금리 차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신용 위험이 증가하면 이 금리 차이가 커지게 되죠. 국채 금리하고 차이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뭐 스왑 스프레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포인트에서는 꼭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10번까지 확인했습니다. 10번. 11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